지난 시간에 배웠던 맥스웰 볼츠만 분포식부터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맥스웰 볼츠만식은 세 부분으로 구성됩니다. 맨 뒤에 있는 부분을 볼츠만 팩터라고 부르고 온도가 주어졌을 때 에너지 E를 가질 확률을 의미합니다. 가운데 있는 팩터는 디제너러시 팩터라고 해서 동일한 에너지를 갖는 분자의 수에 비례하는 양을 의미합니다. 맨 앞에 있는 부분은 노멀리제이션 팩터라고 부르는데 FU는 확률이라서 확률을 전부 더해주면 1이 되도록 만들어주는 상수를 의미합니다. 우리는 이 맥스웰 볼츠만 분포를 이용을 해서 속도의 평균값과 속도 제곱의 평균값을 다음과 같은 식을 이용을 해서 구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속도의 평균부터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FU는 맥스웰 볼츠만 분포식입니다. 그래서 앞에 있는 식을 뒤로 이항을 해서 적분해주면 되겠습니다. 먼저 이 식에서 파란 부분은 그냥 상수이기 때문에 적분기호 바깥으로 나올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뒷부분의 적분값만 구하면 속도의 평균값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적분값은 위에 보이는 적분 테이블을 이용해서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파란색 부분과 빨간색 부분을 보면은 X가 U에 해당하고 베타가 2kBt분의 M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적분 공식에 가면 이 값은 2분의 1의 베타의 마이너스 2승이기 때문에 우리는 다음과 같은 식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이 식에서 4파이하고 2분의 1을 곱해주게 되면은 2파이가 됩니다. 그 다음에 노멀리제이션 콘스탄트는 그대로 집어넣고 여기에 나와 있는 마이너스 2승을 마이너스 2분의 3승과 마이너스 2분의 1승으로 분해했습니다. 그럼 여기 2분의 3승과 여기 마이너스 2분의 3승이 사라집니다. 파이 2분의 3승은 가로 바깥으로 나와서 파이의 마이너스 2분의 1승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파이의 마이너스 2분의 1승은 다시 룩2의 분모에 들어가고 2는 4가 돼서 룩2 안으로 들어갑니다. 따라서 우리는 속도의 평균값은 룩2 파이 n분의 8kbt라는 것을 구할 수 있습니다. 같은 방법으로 우리는 u제곱의 평균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아까와 다른 것은 여기가 u제곱, u에 들어있던 부분이 u제곱으로 바뀌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u제곱 4파이 u제곱이 되고 아까 마찬가지로 4파이와 앞에 노멀리제이션 컨스탄트 상수 부분은 이제 적분기호로 바깥으로 나가게 되면 우리는 파란색으로 보여주는 적분값을 구하면 됩니다. 아까와 다르게 얘가 이제 u의 4승이 되죠. 마찬가지로 수학 잘하는 사람들이 그 적분값을 이제 구해놨습니다. 그래서 이 적분식을 이용을 해서 우리가 아래와 같은 결론에 도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식을 정리해 주게 되면은 책에 나와 있는 것 같은 n분의 3rt가 u제곱의 평균이라는 것을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u제곱의 평균을 이용을 해서 우리는 무엇을 구할 수가 있냐면은 평균 에너지를 구할 수 있습니다. 단원자 부차인 경우에 평균 에너지는 2분의 1의 u제곱의 평균에 해당하고 u제곱 대신에 n분의 3rt를 집어넣어줍니다. 그럼 m하고 m이 상쇄가 돼서 2분의 3kBT 분자 하나의 평균 키네틱 에너지는 온도가 T일 때 2분의 3kBT라는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배운 것은 디퍼룩에서 월 컬리전 레이스를 배웠습니다. 월 컬리전 레이스는 단위 시간당 벽에 부딪히는 횟수를 말하고 그것은 세 가지 요인에 의해 의존하게 됩니다. 첫 번째는 벽면의 넓이, 그 다음에 평균 속도, 그 다음에 넘버 덴서티에 비례하게 됩니다. 앞에서 구한
속도의 평균 대신에 n분의 8RT를 대입해 주게 되면 우리는 월 컬리전 레이스를 구할 수가 있고, 그것은 흔히 말하는 이피전 레이트가 동일한 값이 됩니다. 이피전 레이트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벽에 조그만 구멍을 뚫어놨을 때 탈출하는 입자의 속도를 우리가 effusion rate라고 부르고, effusion rate는 월 컬리전 레이트가 같습니다. effusion rate를 실용적으로 이용하는 것은 바로 우라늄을 분리하는 데 씁니다. 우라늄은 238번과 235번이 있는데, 특히 원자폭탄을 만들 때는 우라늄 235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것을 농축시켜주는 방법이 필요합니다. 앞서도 얘기했듯이 온도가 동일하다면, 그리고 노버네스가 동일하다면은 분자량의 역수의 룩투에 비례하기 때문에 235번이 더 빨리 빠져나가게 돼서 235번 우라늄이 점점점 농축이 돼서 우리가 최종적으로 235번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배웠던 것은 분자 간 충돌 레이스입니다. 분자 간 충돌 레이스는 여기 보이는 빨간색 분자가 단위 시간 동안 얼마나 많은 분자가 충돌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분자가 1초 동안 움직인 거리를 u바가 되고, 이 궤적에 대해서 반지름이 d인 실린더를 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실린더 안에 들어있는 모든 분자는 이 분자와 충돌한다는 것을 이용을 해서 우리가 모리큘 컬리전 레이트를 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뒷부분이 바로 이 실린더의 볼륨에 해당하고, 앞부분이 넘버 덴서티에 해당합니다. 아까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런 식으로 이용을 해서 모리큘 컬리전 레이트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사실 모리큘 컬리전 레이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민 프리 패스입니다. 민 프리 패스는 분자가 한 번 충돌하고 또 다른 충돌을 할 동안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는 거리의 평균값을 우리가 민 프리 패스라고 부르고, 민 프리 패스는 평균 속도를 G1으로 나눠준 것이 민 프리 패스가 되겠습니다. 이 민 프리 패스가 중요한 이유는 뒤에 보이지만 확산 계수, 점성도, 그 다음에 열 전도도가 전부 민 프리 패스와 관련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민 프리 패스를 중요한 파라미터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 프리 패스는 평균 속도를 G1으로 나눠준 값이 되겠습니다. 이 식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입니다. 그러나 이상기체는 실제 기체와 다르기 때문에 수정된 반데어발스 식을 써줘야 합니다. 이 식의 과학사적 중요한 의미는 뭐냐면은 이 식은 원자설에 근거하여 만들어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 B 파라미터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분자 하나가 차지하는 공간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 D탕은 그래서 청력에 관한 수정항이 되겠습니다. 반면에 압력과 같이 나오는 이 빨간색 부분은 분자의 인력과 관계되는 항이 되겠습니다. 이 B는 청력과 관계되고 분자의 사이즈에 의존하기 때문에 당연히 분자가 커지면은 B 파라미터도 커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어트랙티브 파트도 마찬가지로 반대발스 힘에 의존하기 때문에 보통 분자가 커지게 되면 어트랙티브 파트도 커지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 B가 커지면은 일반적으로 보통의 경우에 이제 A도 커지는 경향을 보이지만 이제 예외인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물 같은 경우에 B는 작지만 A가 상당히 크다라고 했었죠. 왜 그러냐면 H2O는 이제 수소 결합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사이즈에 비해서 더 큰 인력을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분자 간의 상호작용은 어트랙티브 파트와 이제 리펄시브 파트로 나눠주는데, 이것을 포텐셜로 표현해주면 다음과 같은 식으로 표현해줄 수가 있습니다. 이 포텐셜을 보통 12-6 포텐셜이라고 부르는데, 앞부분이 바로 리펄시브 파트를 나타내는 부분이고, 이제 뒷부분이 육승에 비례하는 항이 어트랙티브 파트에 비례하는 항이 되겠습니다. 만약에 분자 간에 인력이 없다면은 물질은 전부 기체 상태로 존재하겠지만, 분자 간에 인력이 존재하기 때문에 리퀴드도 존재하고 솔리드도 존재합니다. 그리고 이들 사이에 상변이도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먼저 용어 정의를 할 텐데, 몰라 볼륨이라고 하는 것은 부피를 몰수로 나눠준 것이 되겠습니다.
보통 가스인 경우에는 몰라 볼륨이 24,000 큐빅센티미터 정도로 알려져 있습니다. 반면에 리퀴드나 솔리드 같은 경우에는 100 큐빅센티미터로 가스의 몰라 볼륨에 비하면 매우 작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컴프레서빌리티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주어진 온도에 대해서 압력을 가해줬을 때 볼륨이 얼마나 줄어드는가를 나타내주는 것이 컴프레서빌리티입니다. 더멀 익스펜전 코에피션트는 압력이 일정할 때 온도를 가해주게 되면 부피가 얼마나 커지는 것을 나타내는 정도가 되겠습니다. 이거는 리퀴드고 이거는 솔리드입니다. 벤젠, 에탄올, 워터처럼 리퀴드인 경우에는 컴프레서빌리티가 수십에 비례하는데 솔리드 같은 경우는 매우 작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솔리드 같은 경우는 아무리 압력을 가해주더라도 부피 변화가 쉽지 않다는 것을 의미하죠. 마찬가지로 리퀴드의 더멀 익스펜전 코에피션트와 솔리드의 더멀 익스펜전 코에피션트는 상당히 다른 값을 보이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아이디얼 가스인 경우에 각각 몰라 볼륨과 컴프레서빌리티, 더멀 익스펜전 코에피션트를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을 이용하여 구할 수가 있습니다. V는 P분의 nRT이기 때문에 컴프레서빌리티를 구할 때 필요한 dV, dP를 구해보면은 볼륨을 V에 대해서 미분해주면 마이너스 P제곱분의 nRT가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더멀 익스펜전 코에피션트는 볼륨을 T에 대해서 미분한 것에 비례하는데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으로부터 볼륨을 온도에 대해서 미분해주면 P분의 PR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dV 오버 dP 대신에 마이너스 P제곱 nRT를 집어넣어주면은 우리가 다음과 같은 식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V 대신에 nRT를 집어넣어주면은 nRT가 상쇄가 돼서 컴프레서빌리티 카파는 P분의 1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더멀 익스펜전 코에피션트도 dV 오버 dT를 대신에 nR 오버 P로 나눠주고 정리해주게 되면 우리가 T분의 1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가스인 경우에는 컴프레서빌리티가 압력의 역수에 비례하고 더멀 익스펜전 코에피션트 같은 경우에는 온도가 커지면은 더멀 익스펜전 코에피션트는 작아진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표면 장력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표면 장력이 생기는 이유는 표면에 떠 있는 분자와 벌크 안에 들어있는 분자가 가지고 있는 깁스 프리 에너지가 다르기 때문에 생겨나는 현상입니다. 벌크의 분자가 있을 때는 사방으로부터 인력을 느끼는 반면에 이 분자가 서피스로 가게 되면은 윗반에 대해서는 인력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둘 사이에 어느 경우가 더 안정되냐면은 벌크 상태에 있는 경우가 더 많이 안정됩니다. 왜냐하면 사방에서 인력을 느끼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표면에 있는 분자는 지속적으로 이제 벌크로 들어오려고 하는 경향성을 보이게 됩니다. 서피스 텐션을 측정하는 방법 중에 하나는 아래 그림과 같은 모양을 보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 핀을 오른쪽으로 잡아당기기 위해서는 힘이 필요합니다. 왜 힘이 필요하냐면은 오른쪽으로 당기게 되면은 표면적이 넓어지게 됩니다. 근데 앞에서 보다시피 벌크에 있는 분자보단 표면에 있는 분자가 에너지가 더 많습니다. 그래서 표면을 늘려주기 위해서는 그만큼 더 많은 에너지가 필요하고 그 에너지를 공급해 주기 위해서 오른쪽으로 힘을 가해 주어야 합니다. 이런 방법을 이용해서 우리가 서피스 텐션 감마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서피스 텐션에 존재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분자와 분자 간에 인력이 존재하기 때문에 생기는 현상입니다. 따라서 분자와 분자 사이에 인력이 없는 경우에는 이제 서피스 텐션이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아래표는 여러 가지 분자들의 서피스 텐션 코피션트를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머큐리가 가장 크고 아래로 내려갈수록 작아지는 것을 보일 수가 있습니다. 아래로 내려갈수록 서피스 텐션이 작아지는 이유는 아래로 내려갈수록 분자 간의 인력이 작기 때문입니다. 워터는 수소결합을 하기 때문에 분자 간 인력이 가장 크고 그 다음으로 카복실릭 애시드가 있고 그 다음에 알코올이 있습니다. 아래로 내려갈수록 분자 간의 인력이 작아지기 때문에 서피스 텐션도 작아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분자 간의 인력에 대해서 좀 더 정량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디소시에이션 에너지, 이거는 인터몰리큘러 포스가 아니고 인트라몰리큘러 포스죠. 이 에너지는 대략 수백 킬로주 퍼 몰에 해당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른쪽이 이 포텐셜 에너지 커브고, CCL 같은 경우에 포텐셜 에너지 커브가 이런 식으로 보입니다. 여기서 여기까지가 이제 본드 디소시에이션 에너지에 해당하고 대략 수백 킬로주 퍼 몰에 해당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알곤과 알곤 같은 인터몰리큘러 포스인 경우에는 그 에너지가 대충 수 킬로주 퍼 몰에 해당합니다. 이 그림이 알곤과 알곤의 인터몰리큘러 포스를 나타내는 포텐셜 커브입니다. 보면은 여기서 여기까지가 바로 분자 간 인력에 해당하는 것이고 대략 수 킬로주 퍼 몰에 해당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분자 내에 존재하는 분자 내에 존재하는 인터몰리큘러 포스 같은 경우에, 다시 말하면은 공유결합 같은 경우에는 디렉션이 있습니다. 우리가 분자 모양을 설명하기 위할 때 뭐 테트라헤드랄 구조를 한다든지 트리고널 구조를 한다든지 하는 식으로 방향성이 있는 반면에 인터몰리큘러 포스인 경우에는 이제 방향성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인터몰리큘러 포스 같은 경우에는 그 절대적인 값은 훨씬 작지만 그것이 미치는 레인지는 상당히 롱 레인지입니다. 그러니까 멀리서도 우리가 미세하긴 하지만 인력을 느끼게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인터몰리큘러 포스는 몇 가지 종류로 구분해 주는데, 가장 큰 포스는 이제 아이언 포스입니다. NA하고 CL이 물속에 녹아서 헬이 되었다라고 했을 때 이 캐타이온과 N아이온 사이에는 쿨롱 포스가 존재하고 대략 거리의 1승에 역비례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반면에 HCl이라고 하는 다이폴을 갖고 있는 분자 간에 또 역시 마찬가지로 인력이 존재합니다. 이 다이폴끼리의 인력을 우리가 다이폴 포스라고 부르고 대략 아래 마이너스 3승에 비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다음 아이올 다이폴 포스는 물속에 소듐 플러스가 들어가게 되면은 주위에 물 분자가 들어와서 수화를 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Cl- 분자가 물속에 녹게 되면은 주위에 물 분자가 와서 이제 수화를 하게 됩니다. 이렇게 캐타이온이나 N아이온, 그 다음에 물 분자 같은 다이폴 사이의 힘을 우리가 아이온 다이폴 포스라고 부릅니다. 여기서 한 가지 다른 점은 여기 N아이온이 들어온다면은 물 분자에서 파셜 포지티브 차지를 띠는 수소 원자가 클로라이드 아이온으로 향해 있고, 소디 플러스인 경우에는 파셜 네거티브 차지를 갖는 옥시전이 캐타이온 쪽으로 향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각각의 분자는 가스 상태에 있을 때에 비해서 물속에 들어가서 수화된 상태가 더 안정된 형태를 이루게 됩니다. 그 다음은 차지 인듀스 다이폴 포스입니다. 예를 들어서 구형대칭인 분자가 있게 되면은 전자그룹 분포가 구형대칭이기 때문에 다이폴 모먼트를 갖지 않습니다. 이때 전기장을 거해주게 되면은 전자구름이 찌그러져서 이런 모양이 됩니다. 그때 전기장을 제공해 주는 것이 바로 뭐 소듐 플러스라든지 Cl- 같은 아이온이 이제 전기장을 만들어주고, 그 전기장에 의해서 원래는 구형대칭이라서 다이폴 모먼트가 없던 분자나 원자가 전자구름이 찌그러지면서 다이폴 모먼트가 생깁니다. 그것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은 인듀스 다이폴 모먼트라고 부릅니다. 근데 인듀스 다이폴 모먼트는 바깥에서 벌어진 전기장의 세기에 비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우리가 그 비례 상수를 편극률 혹은 펄라리저빌리티라고 부릅니다. 이 편극률은 일반적으로 작은 원자나 분자에 비해서 큰 원자나 분자가 더 편극률이 큽니다. 편극률이 크다라고 하는 얘기는 주어진 전기장에 대해서 얼마나 전자구름이 잘 찌그러지는 걸 나타내는 양인데, 분자나 원자가 사이즈가 크면은 전자들이 핵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좀 더 잘 찌그러질 수 있기 때문에 사이즈가 큰 분자의 편극률이 작은 분자보다 더 크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전기장을 만들어주는 이온과
그 전기장애에서 다이포 모드가 생겼을 때 이 아이온과 만들어진 다이폴 모드 사이의 힘을 우리가 차지 인듀스 다이폴 포스라고 부릅니다. 자, 이 경우에는 전기장을 만들어주는 것이 케타이온이나 애나이온이었습니다. 근데 케타이온이나 애나이온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두 분자 사이에는 포스가 존재할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은 우리가 퍼머넌 구형 대칭인 분자인 경우에 다이폴 모멘트가 없다라고 했을 때 그 다이폴 모멘트가 언제나 0이라는 것은 아니고 시간에 따라서 이제 플럭추에이션 하고 있습니다. 열적 운동에 의해서 다이폴 모멘트가 이런 식으로 이제 플럭추에이션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평균은 0이지만 매 순간마다 아주 작은 다이폴 모멘트가 생긴다는 거죠. 그러니까 순간적으로 예를 들어서 오른쪽 분자에 순간적으로 다이폴 모멘트가 생기면은 이 만들어진 다이폴 모멘트에서 이 만들어진 다이폴 모멘트가 전기장을 만들어냅니다. 이 전기장에 의해서 왼쪽 분자에 다시 다이폴 모멘트가 생기게 됩니다. 그럼 왼쪽 분자에도 다이폴 모멘트가 생기고 오른쪽 분자에도 다이폴 모멘트가 생긴 다음에는 서로가 이 상태가 유지가 돼서 만들어지는 힘을 우리가 런던 디스퍼전 포스 혹은 인듀스 다이폴 포스라고 부릅니다. 이 인듀스 다이폴 포스의 포스는 대략 R의 마이너스 6승에 비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크기도 마찬가지로 뭐에 비례하냐면은 편극률에 비례합니다. 편극률이 큰 분자끼리는 런던 디스퍼전 포스가 크다라는 얘기죠. 근데 보통 앞서도 얘기했지만 편극률이 큰 분자는 분자의 크기도 큰 경향성을 보입니다. 따라서 분자가 크면 클수록 런던 디스퍼전 포스가 크다라는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우리가 어트랙티브 포스만 생각했었는데요. 사실은 리펄시브 포스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분자가 멀리 떨어져 있을 때는 전자 구름이 서로 멀리 떨어져서 둘 사이에 청력이 발생하지는 않지만 매우 가까운 거리에 다가오게 되면은 두 분자나 원자가 갖고 있는 전자 구름이 충돌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청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전자 구름끼리의 반발력에 의한 청력이 존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리펄전 포스는 거리가 조금만 떨어져도 그 효과가 사라집니다. 매우 숏 레인지라는 거죠. 앞서서 우리가 분자 간의 인력을 나타내는 식 레나드 존스 포텐셜을 말했었는데 그것이 R의 12승이 바로 앞부분이 바로 청력에 관한 항이고요. 뒷부분 항이 바로 이제 인력에 관한 항입니다. 앞서 보여드렸던 그림인데요. 요 큰 커브들은 전부 분자 내에 있는 포텐셜을 나타내 주는 거고 요 작은 부분이 그러니까 요 부분을 확대해 주면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앞서도 얘기했지만 분자의 본드 디소시에이션에는 에너지는 수백 킬로줄퍼몰에 해당하는 데 비해서 분자 간 인력은 수 킬로줄퍼몰에 해당하는데 거의 100배 이상 된다는 거죠. 분자 간의 인력이. 자, 그 다음에 Y축은 이제 끓는 점입니다. 끓는 점은 무엇을 반영하냐면 분자 간의 인력을 반영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끓기 위해서는 분자 간의 인력을 끊고 기차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끓는 점이 높은 분자는 분자 간의 인력이 높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근데 앞서도 얘기했지만 런던 디스퍼전 포스 같은 경우에 폴라리저빌리티가 가장 큰 영향을 미치고 폴라리저빌리티가 큰 분자는 보통 분자의 사이즈가 크다라고 얘기했죠. 이 주황색 그래프가 바로 그런 것을 나타냅니다. 헬륨, 네온, 아르곤, 크립톤 이렇게 갈수록 분자의 사이즈가 크고 따라서 런던 디스퍼전 포스가 커집니다.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분자의 사이즈가 커지면 인력이 강해지고 인력이 강해지면 끓는 점이 높다라는 것을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거기서 이제 예외에 해당한다는 거죠. 원래는 물 같은 경우에 끓는 점이 여기에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니고 원래는 여기에 있어야 되는데 분자의 사이즈에 비해서 굉장히 높은 끓는 점을 보이고 있습니다. H2O뿐만이 아니고 HF, NH3가 모두 사이즈에 비해서 비정상적으로 끓는 점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사이즈에 비해서 비정상적으로 인력이 강하다는 얘기죠. 이것을 설명하는 것이 바로 이제 수소결합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 옥시전, 나이트로전, 플로린은 보통
일렉트로네가티비티가 매우 큰 원소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런 원소들과 수소가 결합을 하게 되면은 수소에는 파셜 포지티브 차지를 띠고 이런 원소들에는 파셜 네거티브 차지를 띄어서 이런 경우에 이제 수소 결합을 형성할 수가 있어서 사이즈에 비해서 끓는 점이 매우 높은 비정상적으로 높은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물이 사이즈에 비해서 비정상적으로 끓는 점이 높은 점 이외에도 물은 여러 가지 면에서 특별한 케이스인데요. 두 번째 특징은 뭐냐면은 물 같은 경우에는 고체가 액체보다 더 가볍습니다. 일반적인 경우에는 고체가 액체보다 더 무거운 데 비해서 물은 특이하게도 오히려 고체가 액체보다 가볍습니다. Y축이 덴서티인데요. 이게 리퀴드의 덴서티입니다. 그러다가 고체가 되면 오히려 뚝 떨어져서 덴서티가 리퀴드에 비해서 훨씬 떨어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고체가 됐을 때 물 분자의 구조를 나타내는 그림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거 하나하나가 각각 물 분자입니다. 물 분자가 얼음이 되면은 고체가 되면은 이 그림 같은 매우 질서정연한 구조를 이루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그림을 2차원 평면으로 그리는 것이 오른쪽 부분입니다. 오른쪽 부분에 보인 것처럼 물 분자가 고체가 되면은 매우 질서정연하게 이제 배열이 돼서 고체가 됩니다. 반면에 액체가 되면은 이런 구조가 없어지고 무작위적으로 흩어지면서 오히려 분자 간 거리가 물이 되면서 더 가까워지게 됩니다. 그래서 오히려 고체일 때에 비해서 액체일 때가 더 덴서티가 무거운 경우가 되겠습니다. 자, 이 그림은 무슨 얘기냐면 이제 상변화에 관한 얘기입니다. 처음에 이 실린더가 있고 온도가 T입니다. 그리고 처음에는 여기에 이제 액체 물 분자만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열운동에 의해서 표면에 있는 물 분자들이 이제 기화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압력이 점점 높아지겠죠. 근데 기화만 되는 것이 아니고 이 기체 상태에 있는 분자들은 다시 액화되기도 합니다. 초기에는 기화되는 비율이 액화되는 비율보다 이제 더 커지게 됩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이 되면은 액화하는 비율과 기화하는 비율이 같아지면서 이제 평형에 이르게 됩니다. 그것을 나타내는 그림이 바로 이제 이 그림이 됩니다. 자, 기화 비율은 무엇에 의존하냐면은 온도에 의존합니다. 온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이 액체에서 기체로 기화되는 분자들의 숫자가 많아질 것입니다. 근데 온도가 일정하다라고 하게 되면은 기화되는 비율은 이제 일정합니다. 자, 그다음에 액화되는 비율은 무엇에 비례하냐면은 기체 상에 얼마나 많은 분자가 존재하느냐에서 결정이 됩니다. 기체 분자가 많으면 많을수록 액화되는 분자들의 수도 다시 말하면은 액화 비율도 많아지게 됩니다. 초기에는 기체 상태에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액화 비율이 작아집니다. 그런데 기화가 일어나면서 이제 서서히 기체 분자들이 기체 상태에 존재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제 액화되는 비율이 서서히 늘어나게 되는 거죠. 그러다가 어느 시간이 지나면은 기화되는 비율과 액화되는 비율이 일정하게 유지가 됩니다. 그때를 우리가 평형이라고 부르고 그때 이 기체 상태에 존재하는 분자들의 압력을 우리가 이제 증기압이라고 부릅니다. 이제 앞서도 말했지만 평형에서는 기화되는 비율과 액화되는 비율이 이제 동일해서 이제 평형에 이르게 됩니다. 자, 액화되는 비율은 뭐에 비례하냐면은 기체 상태에 얼마나 많은 분자가 존재하느냐에 의해서 결정이 됩니다. 반면에 기화되는 비율은 무엇에 의해서 결정이 되냐면은 온도에 의해서 결정이 됩니다. 자, 이게 온도가 T1일 때의 기화되는 비율이라고 하면은 온도가 T2가 되면은 기화되는 비율이 좀 더 높아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좀 더 시간이 흘러서 다시 말하면 기체에 더 압력이 많아진 상태에서 우리가 평형에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베이퍼 프레셔는 증기압은 뭐에 비례하게 되냐면은 이제 온도에 비례하게 됩니다. 한 가지 용어 정리를 해볼 필요가 있는데요. 우리가 가스라는 말도 많이 쓰고 이제 베이퍼라는 말도 많이 씁니다.
가스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그냥 가스고요. 베이퍼는 특히 어떨 때 쓰냐면은 액체와 평형을 이루고 있는 가스 상태를 우리가 이제 베이퍼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증기압 얘기를 할 때 베이퍼 프레셔라고 부르지 가스 프레셔라고 부르지는 않습니다. 그 베이퍼 프레셔라고 하는 것은 액체와 평형을 이루고 있는 기체의 기압이라는 의미에서 우리가 베이퍼 프레셔라고 부릅니다. 자, X축은 뭐냐면은 온도입니다. 그래서 물 같은 경우에 보면은 온도가 높아지게 되면은 증기압이 높아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이 점은 우리가 이제 끓는 점이라고 부르죠. 끓는 점은 어떻게 정의가 되냐면은 증기압하고 대기압, 대기압은 우리가 보통 1기압이라고 그래요. 대기압과 증기압이 일치하게 되는 그런 온도를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은 이제 우리가 보통 끓는 점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용매에 따라서 그 끓는 점이 다르게 나타납니다. 예를 들어서 물과 아이오딘의 증기압 곡선을 보면은 물의 끓는 점보다 아이오딘의 끓는 점이 더 높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이오딘의 끓는 점이 물의 끓는 점보다 더 높다라는 얘기는 아이오딘과 아이오딘 사이의 인력이 물 분자 사이의 인력보다 이제 크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증기압도 낮고 따라서 끓는 점도 높다라고 설명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 나와 있는 분자를 보고서 만약에 끓는 점 순서대로 나열을 하라 그랬을 때 우리가 이 순서대로 표현해 줄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오른쪽으로 가면 갈수록 분자 간의 인력이 커진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상변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자, 이게 왼쪽은 이상기체의 그래프입니다. PV 다이어그램인데 온도를 T4, T3, T2, T1으로 점차 줄여지게 되면은 처음에 온도가 높았을 때 PV 다이어그램이고 낮으면은 이 그림이 나오고 더 낮아지게 되면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됩니다. 자, 이것은 이상기체일 때의 PV 다이어그램입니다. 근데 분자 간에 인력이 있는 기체인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나오지가 않습니다. 이런 식의 매끈한 커브가 나오는 것이 아니고 평평한 부분이 나오게 됩니다. 이렇게 됐다가 이렇게 됐다가 이렇게 떨어지죠. 예를 들어서 가스 상태에서 압력을 높여주게 됩니다. 그러면 이 커브를 따라가게 되겠죠. 압력이 높아지게 되면은 부피도 줄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그 상태까지 와서 2번에 도달한다면은 이때는 부피를 줄여준다고 하더라도 압력이 변하지가 않습니다. 이 경우에는 부피가 줄어들면서 압력이 커지는 반면에 이 지점부터는 부피는 줄어들지만 압력이 변하지 않게 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그러다가 이 지점에 와서는 다시 부피를 감소시켜주게 되면은 압력이 커지는 이제 모양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 부분. 부피는 변하는데 압력이 안 변하는 부분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바로 이제 상변이가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점은 바로 이 그림에서 나타났다시피 전부 다 가스입니다. 그러면서 왼쪽으로 가면서 점차 가스에서 리퀴드로 이제 상변이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부피가 줄어드는 거죠. 왜냐하면 가스의 부피에 비해서 리퀴드의 부피가 줄어들기 때문에 상변이가 일어나면서 지속적으로 이제 볼륨이 줄어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1지점에 도달했을 때는 모든 분자가 전부 리퀴드가 된 상태가 됩니다. 다 리퀴드가 된 상태에서는 상변이가 끝나서 다시 부피를 작게 해주면 압력이 높아지게 되는 이제 모양을 보이게 됩니다. 따라서 상변이가 일어난다는 것이 이상기체와는 다른 모습입니다. 그리고 요 기울기하고 요 기울기는 사실은 달리 그려줘야 됩니다. 요 기울기는 뭐랑 상관이냐면은 부피가 압력에 대해서 얼마나 변하는가를 나타내죠. 컴프레서빌리티하고 상관이 있는 거죠. 가스에. 여기는 리퀴드의 컴프레서빌리티하고 상관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앞서서 배웠지만 가스의 컴프레서빌리티하고 리퀴드의 컴프레서빌리티가 다르기 때문에 이 기울기는 달라야 합니다. 그래서 정리를 해주게 되면은 온도가 낮을 때는 이렇게 이상기체처럼 요런 커브를 보여주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평평한 부분이 생긴다는 거죠. 이 평평한 부분은 상변이가 일어나는 부분입니다.
온도를 또 높여줘도 마찬가지로 상변이가 일어납니다. 근데 TC가 되면은 어떤 특정한 온도 TC가 되면은 그런 현상이 이제 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TC보다 더 높은 온도에서는 상변이가 이제 나타나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TC라고 하는 기준이 되는 온도가 있어서 그보다 작은 온도에서는 상변이가 일어납니다. 그러나 TC보다 더 높은 온도에서는 상변이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죠. 이것이 실제 가스의 페이즈 다이어그램입니다. 자, 이 그래프는 PV 다이어그램인데 온도를 달리하면서 이제 그래프를 그려줬죠. 자, 이것을 한꺼번에 그릴 수도 있습니다. 3디멘전al 페이즈 다이어그램입니다. 이게 PV 다이어그램인데 축을 하나를 더 만들어서 아까 온도에 따라서 PV 다이어그램이 어떻게 되는가를 그려주게 되면 이런 3D 페이즈 다이어그램을 이제 우리가 그릴 수가 있습니다. 이 3D 페이즈 다이어그램을 왼쪽으로 프로젝션 시켜준 것이 우리가 흔히 보고 있는 PT 페이즈 다이어그램이 되겠습니다. 이쪽으로 프로젝션 시켜주게 되면은 그걸 우리가 이제 뭐라고 부르냐면 이제 PV 다이어그램이라고 부릅니다. 아까 우리가 얘기했던 그 크리티컬 포인트, 이 부분이 크리티컬 포인트라고 부르고 크리티컬 포인트보다 더 높은 온도와 압력에서는 우리가 가스만 존재한다는 거예요. 상변이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을 아까 얘기했었죠. 우리가 이제 흔히 보고 있는 PT 페이지 다이어그램을 그려놓은 겁니다. 이것은 이제 물의 페이지 다이어그램이고요. 아까 이 부분이 바로 이제 TC입니다. 크리티컬 포인트라고 그래서 요거보다 낮은 온도에서는 상변이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보다 높은 온도에서는 낮은 온도에서는 상변이가 존재하지만 얘보다 높은 온도에서는 상변이가 존재하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TC는 무엇을 반영하냐면은 분자 간의 이제 인력을 반영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이상기체였다라고 그러면은 TC는 얼마로 갈 거냐면은 이제 0으로 가야죠. 왜 그러냐면은 이상기체인 경우에는 상변이라는 게 없죠. 기체만 있고 액체는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이상기체인 경우에는 TC가 0이 되어야 합니다. 인력이 커지게 되면은 TC도 자연히 이제 커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TC를 알면은 뭘 대충 짐작할 수가 있냐면은 분자 간의 인력이 어느 정도인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은 트리플 포인트라고 해서 고체와 가스와 리퀴드가 모두 다 존재하는 부분입니다. 자, 근데 물의 페이즈 다이어그램은 약간 특이한 점이 하나가 있습니다. 뭐가 특이하냐면은 예를 들어서 지금 솔리드 상태에 있습니다. 솔리드 상태에서 압력을 높여주게 되면은 처음엔 솔리드였다가 상변이를 거쳐서 이제 리퀴드로 올라갔다는 거죠. 그러니까 압력을 높여주게 되면은 솔리드에서 리퀴드로 상변이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이건 좀 약간 특이한 케이스죠, 근데. 왜 그러냐면은 예를 들면 CO2 같은 경우에는 리퀴드였다가 압력을 가해주게 되면은 상변이가 거쳐서 이제 솔리드가 됩니다. 보통의 경우에는 리퀴드에서 압력을 가해주게 되면은 솔리드가 되는 것이 일반적인 경우입니다. 그러나 H2O는 그렇지 않다는 거죠. H2O는 거꾸로 솔리드였던 놈을 압력을 가해주게 되면은 이제 리퀴드가 된다는 겁니다. 이건 약간 특이한 케이스에 해당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압력을 높여주게 되면은 볼륨은 줄어들게 되겠죠. 볼륨이 줄어들게 되면은 이제 덴서티가 높아지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은 압력을 높여주게 되면은 물질은 덴서티가 높아지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것에 의하면은 리퀴드보다는 솔리드가 덴서티가 더 높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일반적인 경우, 예를 들면 CO2 같은 경우. 그래서 리퀴드에서 솔리드로 상변이가 일어나는 겁니다. 근데 물은 솔리드에서 리퀴드로 일어나는 이유가 앞서서 그림에도 설명했었지만 리퀴드의 덴서티가 솔리드의 덴서티보다 더 큽니다. 그래서 오히려 솔리드에서 리퀴드로 이제 상변이가 일어난다는 거죠. 그 이유는 뭐냐면은 요 솔리드와 리퀴드 사이의 페이즈 바운더리가 왼쪽으로 갈수록 커지는 그래프를 보이기 때문에
이런 상변이가 일어나는 겁니다. 아까 CO2 같은 경우에는 어땠었냐면은 이랬었다라는 거죠. 요 페이지 바운더리의 기울기가 다르다는 거죠. H2O 같은 경우는 왼쪽으로 올라가는 데 비해서 CO2는 오른쪽으로 올라가는 건데 뭐가 특이한 케이스냐면 바로 H2O가 특이한 케이스라는 거죠. 왼쪽으로 올라간다는 거죠. 그 이유는 이런 그래프로 우리가 설명해 줄 수 있다는 거죠. 리퀴드의 덴서티가 솔리드의 덴서티보다 더 크다. 그래서 압력을 가해주면 오히려 솔리드에서 리퀴드로 변한다는 거죠. 그 말은 무슨 얘기냐면은 요 기울기가 좌상향한다는 의미가 됩니다. 자, 이것이 이제 H2O하고 CO2의 페이지 다이어그램입니다. 아까도 보였지만 이게 왼쪽으로 상향하는 데 비해서 CO2는 아주 오른쪽으로 상향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 그림에서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또 승화입니다. 승화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솔리드에서 보통의 경우는 솔리드, 리퀴드, 가스로 상변이가 일어나는데 승화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솔리드에서 가스로 바로 상변이가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승화라고 부릅니다. 다시 말하면은 트리플 포인트가 있으면은 트리플 포인트보다 위쪽에서는 온도를 올려주게 되면 이렇게 간다는 거죠. 이렇게 간다는 거죠. 그래서 처음엔 솔리드, 온도를 높여주면 리퀴드, 더 올려주면 이제 가스가 된다는 거죠. 근데 CO2처럼 트리플 포인트보다 아래쪽에서 가게 되면은 솔리드에서 이제 가스로 바로 이제 승화가 일어난다는 거죠. 이 부분이 바로 이제 1기압, 다시 말하면 대기압이거든요. 근데 물 같은 경우에는 트리플 포인트가 대기압보다 아래쪽에 있습니다. 그러나 CO2 같은 경우에는 트리플 포인트가 대기압보다 위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대기압에서 실험을 한다고 하면은 CO2는 바로 솔리드에서 가스로 승화가 일어나는 것을 관찰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물 같은 경우에는 트리플 포인트가 대기압 아래쪽에 있기 때문에 대기압에서 실험을 하면은 솔리드에서 리퀴드에서 이제 가스의 상변이를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물 같은 경우도 트리플 포인트보다 더 낮은 굉장히 낮은 압력에서 실험을 한다면은 솔리드에서 가스로 승화되는 것을 관찰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장에서는 이 부분을 한번 체크해 보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CO2하고 SO2의 베이퍼 프레셔를 한번 비교해 봐라. 주어진 온도에서. 그러면 CO2의 베이퍼 프레셔가 SO2보다는 클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CO2는 분자가 대칭정이기 때문에 무극성 분자입니다. 얘는 극성 분자입니다. 그래서 분자 간의 인력이 뭐가 더 클 거냐면은 SO2 간의 인력이 더 클 것이고 따라서 베이퍼 프레셔는 뭐가 더 클 거냐면은 CO2가 더 크겠죠. 그러니까 베이퍼 프레셔를 물어보는 것은 뭐냐면은 분자 간 인력이 어떤 것이 큰 것인가를 물어보는 질문이랑 똑같습니다. 그래서 메탄올과 에탄올을 비교해보면 둘 다 OH 그룹이 있지만 얘가 사이즈가 더 크죠. 그래서 얘가 더 인력이 더 클 거라는 거죠. 따라서 베이퍼 프레셔는 오히려 메탄올이 더 클 거라는 거죠. 끓는 점은 반대가 되겠죠. 끓는 점은 에탄올이 더 크고 메탄올이 더 작겠죠. 자, 크리티컬 템퍼러처를 비교해봐라. 그것도 아까랑 마찬가지라는 거죠. 크리티컬 템퍼러처도 마찬가지로 이제 분자 간 인력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HF, HBr, HCl의 크리티컬 템퍼러처를 비교하면 HF가 BR이나 CR보다 더 크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HF 간의 분자 간 인력이 더 크기 때문이죠. 마찬가지로 H2의 크리티컬 템퍼러처와 CO2의 크리티컬 템퍼러처를 비교해 봐라 그러면은 H2의 크리티컬 템퍼러처가 더 클 거라는 것을 예상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H2는 앞서도 얘기했지만 수소결합을 하고 얘는 무극성 분자이기 때문에 H2O 사이의 인력이 CO2 사이의 인력보다 훨씬 큽니다. 따라서 TC도 이제 훨씬 크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이런 네 가지 분자를 줬을 때 크리티컬 템퍼러처를 순서대로 배열하라 그런 질문을 하게 되면은 그 말은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은 분자 간의 인력이 큰 순서대로 나열해봐라 하는 문제랑 똑같습니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